과학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과학 지식이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구성되고 변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과학 지식에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과 실제 현상을 인지구조화한 개념, 그리고 각 개념과 변인 간 관계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중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념과 사실 속에서 진술된 것을 법칙이라고 하며, 이런 사실, 개념, 법칙들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수단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연구를 통해 적절성을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예상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고무풍선을 예로 들어봅시다. 20도에서 풍선의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다 라는 문장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온도와 풍선의 부피를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온도와 풍선의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진다 라는 말은 법칙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한다면 이는 이론이 됩니다. 이런 지식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사고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 100마리를 확인한 결과 검은색이었다면 까마귀라는 종은 검은색이라는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귀납적 사고방법은 101번째 까마귀는 흰색일 수 있다는 귀납 원리 한계와 관찰할 당시 까마귀는 검다라는 이론에 의존하여 검지 않은 까마귀는 배제시키고 관찰할 수 있다는 이론 의존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역적 사고방법은 보편적 사실과 전제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는 검다는 사실과 검은 것은 본성이 나쁘다는 전제를 가지고 까마귀는 본성이 나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선 예는 검은 것은 본성이 나쁘다라는 전제가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역적 사고방법은 도출 방법은 맞을지 몰라도 전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합친 방법도 있습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는 보편적 사실로 가설과 결론을 만들고 이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먼저 만든 가설과 결론이 참인지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전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연역적 사고 방법의 문제와 관찰이 가질 수 있는 오류인 귀납적 사고의 방법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관설을 찾는 규칙적 사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확산적 사고, 아이디어를 재창조하고 이를 심사, 분류, 평가하는 수령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내용을 검토하는 반증주의가 있습니다. 반증주의에서는 관찰과 현상의 기록은 관찰자의 기대나 그 당시 이론이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얼마든지 반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본 까마귀는 본성이 나쁘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실제로 한 사람이 까마귀가 다른 새를 괴롭히는 것을 관찰하여 이 문장이 맞는다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는 그 관찰자가 까마귀는 나쁜 놈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까마귀는 나쁘다 라는 문장이 맞는다고 공견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였다면 이것들이 관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증이 있었어도 이론은 쉽게 버려지거나 바뀌지 않으며 고조 가설의 진위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반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과 법칙들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누적 모형에서는 각 이론들이 추가되면서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말할 모형들을 통해 이 모형은 이론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화 모형에서는 적자 생존의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각 이론들은 경쟁하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론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다시 기존의 이론은 새로운 이론에 도전을 받으며 또다시 최적의 이론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 라카토스는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의 변화를 분류하였습니다. 각 연구 프로그램에는 그 중심 이론인 핵과 핵을 보충해주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만약 한 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연구 프로그램대로 이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때 핵은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서 보호대만 수정하여 설명하려 한다면 이는 부정적 발견법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반대로 현상에 맞춰 핵까지 보완하고 수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연구 프로그램은 긍정적 발견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마스 쿤이 말한 겹번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이론과 그 연구 방법, 기능 등을 아우르는 용어인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이론의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식은 있으나 합의는 없는 상태인 전 과학에서 출발하여 한 이론이 많은 지지를 받아 그 이론을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형성됩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패러다임 내에서 연구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끝나게 됩니다.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어긋나는 시기인 위기 속에서 다시 새로운 설명 체계와 이론을 주장하고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면 과학 이론은 변화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시기를 우리는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 지식들을 전달하는 교육은 또 어떨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과학 지식을 학습자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아제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해 틀인 도식과 새로운 지식 간 동화와 조절을 통해 평형을 맞추어가는 것을 발달하고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슈벨은 유의미 학습 이론에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지식을 관계시키는 학습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브루너는 발견 학습을 통해 문제 상황 속에서 탐색과 관찰을 통해 개념을 익히고 주체성을 찾아 다른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학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는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과학자와 동일한 일을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학습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인 JPD와 비계를 통해 학습자가 더 높은 발달 단계로 성장해 가는데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주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식과 학습 그리고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피아제와 비고츠키 모두 구성주의자였습니다. 이 구성주의에서는 스스로의 개인의 발달을 중요시하는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의 도움을 통한 발달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 사회적 상황과 일상생활 모두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고츠키는 포도동굴에 비유를 하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식적 지식인 뿌리는 띄엄띄엄 있을 수 있지만 유기적 성장을 통해 얽히고 털키는 동굴처럼 자발적 지식은 얼마든지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은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고려하여 한 수업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과학교육에 있어 주목받는 교수 방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각 개념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개념도나 각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철학에 이르도록 하는 V도를 우린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활용하여 하는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 말한 브루너의 발견학습은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수업입니다. 다만 교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며 내용이나 학생의 수준에 따라 내용의 온전한 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탐구 실험 수업은 토의를 통해 원인을 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실험을 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내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측과 관찰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POE 수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측은 단순 추리여서는 안되며 관찰은 왜곡이나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 교육학에서 반증주의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만 주장하여 왜곡하는 것은 학습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변화 수업과 인지갈등 수업에서는 현행 지식과 현상 간 모순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세우며 인지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발생적 학습론에서는 토의와 논증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의 차이를 통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수업들에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측을 옳게 하면 그 수업이 소홀해질 수 있고 예측이 틀리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욱 수업이 심오해질 수 있죠. 그러나 질문법에서는 학생의 대답이 틀리더라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물체를 공중에서 놓으면 떨어지지 같은 닫혀있는 질문이 아닌 물체를 공중에서 놓으면 왜 떨어질까 같은 열린 질문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꼭 대답이 맞느냐 틀리냐의 결과가 아닌 대답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상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으면 이해에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유 활용 수업에서는 비유물을 세우고 이 비유물과 현실 사이의 차이점과 모순점을 찾고 이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물은 학습자에게 친숙하면 좋지만 단 하나의 비유물이라도 명확하게 현상을 대신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비유물입니다. 앞의 내용을 통합하여 순환 학습에서는 내용을 배우는 서술적 과정,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익히는 경험 추적 과정, 그리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설 영역적 과정을 통해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수업하고자 합니다. 특히 순환 학습에서는 참여하고 탐색하며 이를 설명하고 정교화하여 마지막으로 평가에 이르는 O2를 강조합니다. 참여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 사회적 상호작용을 꾀하는 수업도 알아봅시다. 협동학습에서는 자료와 역할, 과제를 서로 분담하여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STS 수업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의 앞구짤단 수업으로 과학과 기술, 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는 영향을 알고 이를 통해 실제 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과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을 평가하는 건 또 어떨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과학 과목을 평가한다고 하면 무엇을 평가해야 할까요? 먼저 이 학생이 지식을 아는가에 대한 인지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기구를 다루고 실험을 수행해내는 수공적 기능 영역과 함께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론 도출해내는 탐구과정 영역 역시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융통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 창의성 영역, 과학적인 흥미와 태도를 가지고 지식을 대하는 과학 태도 영역, 그리고 지난 시간 말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 간 관계를 파악하는 STS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면 좋을 테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당도는 이 평가가 측정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질량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자를 가지고 측정한다면 타당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당도에는 비슷한 평가 간의 관련도를 비교하는 공인 타당도,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나 잘 예언하는가를 분석하는 예언 타당도,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과 성질을 잘 측정하는가를 분석하는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타당도와 다르게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되게 평가하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시험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봄으로써, 동형 검사 신뢰도는 비슷한 평가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반분 신뢰도는 평가 간 부분의 상관도를 가지고, 문항 내적 확치도는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신뢰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원 목적 분류표에 따라 평가 문항이 만들어졌으며 문항수가 많고 선다형으로 이뤄진 시험의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 목적 분류표에는 입각했으나 논술형의 경우 그 평가는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학시험에서 간단한 사칙 연산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 그 문제는 신뢰도는 높을 수 있으나 타당도는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 목적 분류표에 입각하지도 않고 논술형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의 시험들은 높은 신뢰도를 목표로 평가를 만들고 치러졌습니다. 허나 이는 경쟁을 부추기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타당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치르고 선발된 학생들이 실제 문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대두된 평가의 방법이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모든 과정을 절대평가로 하여 각자가 실제 문제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와 수업이 일치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단순히 경쟁만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과학 지식이 무엇이며 이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과연 과학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